No one could stand between me and home. Keep us straight! 스포 주의! 다 보고 나와도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어 더 매력적인 영화 오디세이. 덴데이아의 아테나는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이었을까요? 영화 내내 등장하는 제우스의 법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왜 어렵게 되찾은 왕좌를 두고 다시 바다로 떠났을까요? 오늘은 오디세이 관련 궁금한 지점만 싹싹 모아 개인적인 해석, 배우와 감독의 인터뷰 답변을 들여다보며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던 젠데이아. 영화는 그녀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트로이가 무너지던 날 그리스군에게 살해당한 아테네 신전의 여사제가 바로 아테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 영화는 오디세우스가 전쟁 후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던 아테나의 이름 뒤로 그가 저지른 학살의 얼굴을 숨겨 더 극적인 감상을 이끌어내는데요. 이 때문에 해석 분분한 글 여럿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젠데이아가 진짜 아테나가 맞다고 해석하고, 누군가는 그녀가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이 망령처럼 따라붙은 것이라 해석하죠. 제 의견은 후자에 가까운데요. 영화 속에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파워를 보여주는 장면은 만날 수 없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오디세우스의 내면을 헤집는 질문을 던지죠. 병사들의 죽음은 우연이었는지, 아님 그가 내린 선택의 결과였는지, 왜 집엔 안 가려고 하는 건지, 신도 아닌데 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는 건지. 때문에 영화 속 아테나는 신이라기보다 그가 저지른 죄를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로 일깨우는, 오디세우스가 끝내 외면할 수 없던 양심과 죄책감이 더 가까워 보였는데요. 놀란 감독은 이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메멘토를 만들 때 깨달은 게 있다. 질문에 답해버리면 관객의 경험을 대신 규정해버리게 된다는 게 그의 의견. 그 누구도 정확히 구분지을 수 없던 모호함 덕분에 젠데이아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해지며 짧은 분량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었죠. 그런데 논란의 각색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원작에선 오디세우스만큼 신들이 중요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분노한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방해하고,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 배와 선원들을 벌합니다. 헤르메스는 키르케의 마법을 피할 약초를 건네고, 아테나는 계속해서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돕죠. 그런데 논란은 신들의 얼굴을 과감히 지워버리길 택했습니다. 영화의 음향 효과에 주목해봐야 하는 게요. Tell me what you remember. 오디세우스와 칼립소가 대화할 때마다 내리치던 천둥 소리로 제우스를 표현하고, 키르케 섬 속 동물들의 소리로 오디세우스를 향한 경고를 표현했으며, 뗏목에 몸을 맡긴 오디세우스를 덮친 성단 파도로 포세이돈을 표현했죠. 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덕에 이 이야기는 신들의 심판을 극복하고 돌아온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이 아니라 논란의 각색대로 자신이 불태운 문명의 실체를 마주하며 온몸으로 죄책감을 감당해가는 한 인간의 여정으로 재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이야기의 구조는 감독의 전작 오펜하이머와 나란히 두고 봐도 좋겠죠. 트로이 목마와 원작 폭탄, 두 인물 모두 본인의 천재적인 발상이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감당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닮아 있으니까요.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전체를 꿰뚫는 개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제우스의 법입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계속해서 제우스의 법을 논합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손님을 대하라. 낯선 자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법이죠. 그렇다면 실제 고대 그리스에도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그의 바탕이 된 건 크세니아라고 불리던 환대의 관습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수많은 도시와 섬으로 나뉘어 있었죠. 지금처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 보호받을 수 있는 대사관 등도 없던 시대라 낯선 땅에 도착한 여행자는 전적으로 타인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먼저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손님도 주인을 배려해 그의 공간을 존중하고 그 환대를 지나치게 이용해선 안 됐죠. 이렇게 접대의 관습을 수호하는 신이 바로 제우스였는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초라한 이의 행색을 하고 신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자들을 환대하는 일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신과 맺은 약속이기도 했죠. 놀란 감독은 이 크세니아를 단순히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 나라와 나라 사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인간의 도의적인 문제로 확장했고, 그를 무너뜨린 최초의 사건으로 작품의 오프닝을 장식한 장치, 오디세우스가 만든 트로이의 목마를 내세웁니다.
우리는 트로이의 목마를 오디세우스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 오디세우스에게 이건 정의로운 승리가 아닌 끔찍한 자아성찰의 발판이 되어버리죠. 그리스군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 척하며 거대한 목마를 제물로 남깁니다. 트로이인들은 이를 성스러운 물건으로 받아들여 성으로 들였고 그날 밤 목마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인간들 사이 신성한 약속을 짓밟았음을 뒤늦게 깨달은 오디세우스는 타인을 믿어도 된다는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본인이 무너뜨렸음을, 트로이를 불태우며 이타카를 포함한 온 세상을 불태워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크세니아의 질서가 파괴된 자리에 밀려온 또 다른 존재, 바다민족에 대한 두려움도 인물들 사이를 흉흉하게 떠돌고 있죠. 바다민족은 실제로 그리스의 혼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 집단인데요. 기원전 13세기 말부터 12세기 초까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약탈하고 그에 정착한 집단이 존재했고, 때문에 이들은 청동기 문명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죠. 이들이 하나의 민족이었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제우스의 법을 내려놓은 난민과 이주민이었을 거란 추측도 있죠. 이들의 등장과 함께 가뭄과 기근, 지진, 내전이 겹치며 극중 인물들이 체감하던 암흑기가 시작됐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바다 건너 문명을 파괴할 바다민족을 두려워하는데요. 사실 바다 건너 트로이에 도착해 이 도시를 무너뜨린 것도 바로 이들이었죠. 이타카로 귀향하는 과정에서 약탈을 일삼았다 회상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대비하고자 했던 야만인들의 모습이 사실 본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오디세우스 역시 후반부 페넬로페에게 자신이 바다에서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마저 저버린 시대가 오고야 말 것이란 불안은 세대를 거듭해 지금도 우리를 옥죄어오는 두려움 중 하나인데요. 바다민족이라는 실제 역사와 북중 서사를 겹쳐내 고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해낸 놀란 감독의 이 천재적인 모먼트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헬레나는 흔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얼굴 하나로 천척의 배를 출항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의 헬레나는 그 익숙한 이미지를 해체했죠. 특히 얼굴의 큰 흉터가 인상적인데요. 놀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원작에 다루지 않은 부분, 전쟁 이후 다시 스파르타로 끌려온 헬레네가 메넬라오스와 어떤 삶을 살게 됐을지 이 흉터 하나로 압축해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은 헬레네의 아름다움 때문에 시작된 싸움으로 전해지지만 영화는 대놓고 처음부터 이 전쟁은 트로이의 무역 항로를 노린 아가멤논의 야망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명확히 짚어내죠. 헬레네의 얼굴은 그 야망을 보장할 명분으로 소비됐을 뿐 그의 흉터는 그 추악한 진실에서 살아남은 인간, 여전히 뚜렷이 남은 전쟁의 상흔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건 헬레네를 연기한 루피타 뇽오가 그의 자매 클리타임네스트라까지 함께 연기했다는 점인데요.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트로이로 출정할 순풍을 얻으려 딸을 희생시킨 남편을 처참히 죽이며 복수를 행한 인물이죠. 전쟁과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가 기묘히 뒤섞인 포지션을 하나의 얼굴로 연기해냈다는 점, 두 인물 모두 이 시대 남성들의 야망으로 인한 전쟁으로 삶을 빼앗긴 여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 캐릭터 모두를 연기한 루피타 뇽오의 존재감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화를 보면서 물음표 띠용 했던 장면이 있었다면 바로 세이렌 씬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충분히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디세우스는 굳이 자신을 돛대에 묻고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다 말하죠. 원작 속 오디세우스는 오만에 가득 찬 인물로 그려집니다. 본인만이 세이렌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아무도 듣지 못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영화는 같은 장면의 의미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이 장면 속 오디세우스의 대사가 극을 관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를 본인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건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이며 그건 본인이 어긴 약속들에 대한 노래였다고 회상하는데요. 그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고향뿐만이 아니었죠. 아내와 아들, 묻지도 못한 병사들, 인간을 포함해 모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지킬 줄 알았던 전쟁 전의 자신까지.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를 들은 뒤에야 본인이 잃어버린 것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귀향의 의지를 차차 잃어버립니다. 이후 도착한 아폴로 신의 섬에서 아테나에게 직접적으로 왜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듣기도 하는데요. 전쟁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지금의 모습으로 고향 땅을 밟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본인이 무너뜨린 크세니아가 이타카까지 어떻게 물들였을지 그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를 스스로 감당해내는 긴 시간을 칼립소의 섬에서 보낸 셈이고요. 자신만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이 캐릭터가 그간 외면해왔던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가장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버리는 장면이기에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래를 듣는 장면이 필요했구나 생각하게 되었고요.
여러 여정 끝 마침내 이타카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보온자들을 처단하고 왕좌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를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넘기고 페넬로페와 함께 다시 바다로 떠나죠. 이타카의 왕으로 다시 오르는 원작과 완전히 달라진 결말인데요. 영화는 왜 이 결말을 선택했을까요?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죠. 그간 이타카에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왕을 넘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설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신화 속 영웅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쟁으로 인해 꼬리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요.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손끝 하나 허락하지 않고 본인의 손으로만 보온자들을 모두 처단해버립니다. 피는 내 손에만 묻히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 제우스의 법을 어긴 자기만 또다시 나름 합법적인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의 추방을 선택한 셈이죠. 이후 서쪽 미지의 땅을 향해 항해하는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모습이 문명의 순환과 겹쳐진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곧 들이닥칠 암흑기를 예견하면서도 이들은 곧 여명이 밝아오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오디세우스 자신에겐 더없이 참혹했던 여정이 영웅담의 노래로 전해졌던 것처럼 지금은 상처투성이인 이 시대도 언젠가 빛나는 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극과 낙관을 반반 섞어 과거와 현재를 한 화살로 깨어내는 이 완벽한 결말 덕에 와 진짜 제대로 된 고전을 한 편 본 느낌이다. 이런 여운이 더 짙게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오디세이 속 여러 해석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